원고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원고가 소장을 통해서 자기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바를 소장을 통해서 법원에 요청하는 이런 처음에 소장 제출로서 판결 절차가 시작이 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라는 거야. 답변서를. 그래서 자기 나름의 변명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그렇지만 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이제 변론에서 법관 앞에서 구술로 법관 앞에서라는 의미에서 직접, 그 다음에 공개된 법정이라서 공개된, 그 다음에 쌍방의 변명을 펼칠 기회를 보장해 준다라는 이런 심리 원칙하에 이게 심리 원칙이야. 공개 심리주의, 구술 심리주의, 직접 심리주의, 쌍방 심리주의 이런 심리 원칙에 의해서 변론이라는 장면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는 거다. 소장이나 답변서는 이 공방을 펼치는 것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완결적인 자기 주장이 완결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이 공개된 쌍방 심리를 구술로 직접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제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상대방한테 이게 보내져. 그러니까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보내지고 그 다음에 피고가 그 소장을 송달받고 그것에 반격하는 얘기를 답변서로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다시 원고에게 송달이 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 변론 기일이 열리면 원고는 소장에 자기 주장을 펼쳤던 것을 구술로 진술하는 거고, 즉 어떤 내용이 있겠어? 돈을 언제 빌려줬는데 그래서 변제기가 지금 지났는데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받고자 법원에 1억 원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장에 쓴 내용을 구술로 이야기하는 거야. 한편 피고는 보통의 우리가 흔히 대여금 청구는 사실상 갚을 자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분쟁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상정을 한다면 예컨대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 갚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제일 일반적이겠죠. 물론 빌린 적 없다. 옛날에 준 돈은 그냥 증여로 준 거다. 증여로 준 거다. 이전에 제일 극단적인 그런 일 없다라는 부인. 증여로 받은 것이다. 또 부인하는 거야. 돈 온 건 얘기하고 있지만 증여의 경우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계약이잖아. 민법에서 배운 증여는 쓰라고 준 거지. 그냥 가져가라고 준 거니까 반환의 약속 같은 개념이 투입된 이런 계약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대차와 증여라는 계약의 차이는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피고가 하는 증여로 받은 거다. 이런 거는 소비대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반면 좀 아까 얘기한 변제는 빌린 거는 전제로 갚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부인이 아니고 항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인하고 항변을 구별해야 돼. 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그 자체가 아니다의 이런 반박, 반대 얘기를 하는 거고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전제로 뭔가 다시 자기 나름의 얘기를 펼치는 게 항변이야. 그러니까 변제는 항변이지. 그럼 부인과 항변의 태도가 실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부인하는 것은 빌려준 것을 부인하니까 누가 증명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지. 변제했다라는 것은 이쪽이 다시 이쪽한테 몰아붙이는 건데
반대쪽인 원고가 언제 갚았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증명 책임을 져? 항변의 경우는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지. 변제 이외에 또 입에서 자꾸 배서 나오는 항변이 뭐가 있어? 소멸시효 항변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원고가 소비대차 얘기를 해서 공격을 했더니 피고가 나오는 답변 태도는 부인, 그 다음에 항변, 이런 답변 태도가 있다라고 그랬죠. 물론 자백이라고 그래서 빌린 거 맞다. 빌렸는데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흔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분쟁이 있는 건 아니죠. 만약 그런 상황에 그치는 싸움이라면 싸움도 아닌 거죠. 그건 빌린 거 맞는데 못 갚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실제 싸움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 소비대차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부인이나 항변이라는 답변 태도 등에 의해서 이 분쟁의 공방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부인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지고 이 부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방을 펼치는 것을 변론이라고 그러지. 넓은 의미의 변론에는 이 변론 플러스 증거조사라는 단계가 있지. 넓은 의미에는 협의의 변론이라고 할 때는 이것만 변론이고, 협의의 변론 플러스 증거조사고, 넓게 변론이라고 할 때는 이 증거조사까지 포함해서 넓게 변론이라고 하고, 그건 그때 쓸 때마다 자기가 구별해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 돼. 하여튼 협의의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 부인의 경우는 원고 측이, 항변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고가 답변 태도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그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거조사에서 증거를 신청해야지. 증거에는 크게 인적인 증거와 물적인 증거가 있다. 인적인 증거와 물적인 증거가 있다. 인적인 증거의 대표적인 것은 증인이지, 증인. 물적인 증거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차용증 같은 거, 그것을 서증이라고 그래. 문서서자 써서 서증. 물론 인적인 증거로는 증인 말고 감정인이라는 사람도 있어. 감정인. 그 다음에 특이하게 당사자 본인이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증명의 대상이 될 때를 당사자 본인이 증거의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것을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고 그래. 이때 신문이라는 것은 미음의 신문이 아니고 니은의 신문, 증인 신문, 당사자 본인 신문, 이런 인적인 증거조사 방법이 있어. 한편 물적인 증거조사 방법은 서증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을 판사에게 읽게 해서 어떤 사실 판단을 하도록 하는, 차용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제출한다. 이게 서증이야. 물적인 증거에는 서증 말고 검증이 있어. 검증, 뭐 현장 검증 간다, 뭐 교통사고 현장에 간다, 뭐 어떤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검증하러 감정인을 데리고 간다 할 때, 그때는 감정인이 검증을 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서도 나올 수 있겠지. 그 밖에 인적인 물적인 증거 말고 현대 문명 기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증거조사의 대상이 등장하는 게, 뭐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요새는 뭐 MP3, MP4, 뭐 전화, 휴대폰의 동영상, 또 어떤 기술의 발달로 어떤 매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밖의 증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적인 증거에 3개, 물적인 증거에 2개의 증거조사 방법이 있어. 다시 정리하면 인적인 증거에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이 있고, 물적인 증거에는 서증, 감정하는 거는, 아니 검증하는 거는 유체물, 어떤 유체물. 그럼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서의 지질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감정 내지 검증이 되는 거야. 같은 문서라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사실을 판단의 자료로 할 때는 서증이라고 하지만 문서의 어떤 지질 같은 거 파악을 하는 경우라면 감정인이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5가지 증거조사 방법 이외에 그 밖의 기타의 증거조사 방법은 지금 딱 다 우리가 정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서 그냥 그 밖의 이런 카테고리로 하나 있어.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증인신문 하는 것은 드라마적인, 영화적인 또는 모의재판적인 이런 이미지 그대로 이해하면 돼. 증인을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이 법정에 와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는 거야.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그럼 뭐야? 증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야. 어떤 자기가 목격한 그거를 그대로. 감정인은 자기의 지식이나 노하우나 경험, 학식 이런 것으로 판단을 보고해 주는 거야. 판단을. 그렇지? 이미지 알겠지? 증인과 감정인의 이미지. 증인은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는 거고 감정인은 경험, 지식 뭐 이런 것에 바탕을 둔 판단을 보고해서 하는 거야. 그럼 판단자인 원래 판단자는 누구야? 법관이 판단자인데 이 판단자인 법관이 두루두루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도움을 받는 거야. 감정인의 감정 의견을 그대로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감정인의 감정 의견을 상당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는 거지만 그 법관의 판단이 수억 모든 경우를 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인의 감정을 도움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증거조사 결과를 증거자료라고 하는데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는데 그 심증은 자유심증이라고 해서 자유심증주의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죠. 자유심증주의 202조의 자유심증주의. 그래서 소비대차 사실이 있었다. 변제 사실이 있었다. 뭐 이런 사실을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해주는 거죠.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소비대차 사실 있었다. 만약 변제 사실 주장하는데 원고가 받은 적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조사 결과 변제 사실을 인정한다면 원고 청구를 다른 쟁점 만약 없다면 기각될 거고. 그렇죠? 원고가 소비대차 사실을 주장했는데 피고가 변제했다라고 한 데 대해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다른 쟁점 마냥 없다면 원고 청구가 인용될 거죠. 피고가 다 변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1억 원 중에 예컨대 3천만 원은 변제했고 내가 갚을 때 갚더라도 7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피고가 이런 반박을 하는 거죠. 일단 갚았다 또는 시효가 완성됐다.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3천만 원 갚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어를 펼치는데 예컨대 시효는 이게 중간에 중단된 일이 있다라고 다시 원고가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죠. 피고가 시효 항변을 했고 다시 그 몇 년이면 몇 년 시효의 기산점에서 흘러가고 있는 어떤 와중에 원고가 시효 중단 사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배운 재판상 청구라든지 가압류 같은 것을 걸었을 때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게 재항변으로서 시효 중단 사실을 이야기한 게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1억 원을 갚아야 된다의 시효가 중간에 중단된 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3천만 원 정도 일부 변제했다라는 것은 인정된다라면 얼마가 남게 돼요?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1억 원 갚아야 되는데 한편 3천만 원 변제는 인정된다. 3천만 원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7천만 원은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원고 청구 인용, 원고 청구 기각서 인용은 인용인데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하게 되는 거죠. 1억 원 중에 7천만 원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 판결에 대해서 누가 항소할 수 있냐면 원고, 피고 다 양쪽이 항소할 수 있죠. 원고는 1억 원을 요청했고 3천만 원 변제조차도 받아들여지는 거가 불만이다라고 한다면 나 7천만 원 1심에서 일부분 이겼지만 1억 원 받겠다라는 재심사를 해달라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시효가 완성됐다. 뭐 다 갚았다. 그런데 결국은 일부분만 변제한 게 인정됐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1억 원에서 7천만 원 인정된 거 3천만 원은 그래도 빼준 셈이 되지만 7천만 원 자체 갚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나는 불만이다. 이거 다 시효로 완성됐었어야 된다. 일부 변제가 아니라 전부 다 갚은 것으로 판단해줘야 된다라는 불만에 따른 피고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된다라면 똑같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불만이 있는 측이 양쪽 다 항소할 수도 있어요. 양쪽 다 항소할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항소하고자 하는 자는 아까 같은 케이스는 좀 전에 말한 건 양쪽 다 항소할 수 있죠. 그래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또 이렇게 변론이 열려요. 변론이 열리죠. 물론 항소장에 대해서 여기서 또 답변서를 내고 물론 요거 서면이 이렇게 한 번만 낼 것으로 완벽하게 제출되는 게 아니니까 서로 그 뒤에는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는 상황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면이 제출되면서 변론이. 그럼 변론도 역시 지금 항소심 단계 왔다가 다시 1심 얘기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 변론이 한 차례만에 딱 퍼펙트하게 딱 종결될 수 있는 건 아니면 다시 변론이 속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은 특정 날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렸다가 저번 시간에 변론이 마무리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되는 용어가 변론을 종결한다는 용어가 있는데 아직 변론이 첫날 변론은 주장에서 뭔가 증거조사까지 딱 될 수 있는 게 거의 오히려 희한한 거고 처음에는 어떤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쟁점이 정리됐고 이 정리된 쟁점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컨대 3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변론이 속행이 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지 변론이 한 차례 만에 탁 마무리되는 것은 특이한 경우에 오히려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론이 열리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항소장이 제출되고 항소심에서 그다음에 피항소인이 그것에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도 변론이 열리고 하는데 이때 1심과 항소심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심이라는 구조로 이해를 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왔어요.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이다. 무슨 의미냐? 연속한 개념의 속자에, 연속할 속자에. 즉 1심의 변론과 항소심의 변론은 속심, 연속되는 거다. 그럼 1심에서 판결이 한번 내려져서 1심에서 판결이 한번 내려져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렇게 항소가 되면 1심 마무리됐던 판결이 이렇게 갈라졌던 중간에 어떤 벽 같은 판결이 무너지면서 터져서 항소심 변론에 연속돼서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항소심의 변론은 1심의 연장선에서의 변론이다. 물론 뭐 1심에서 했던 얘기를 전제로 해서 추가로 계속 얘기하는 거고 1심 얘기를 반복하면서도 뭐 하고 하면서 하여튼 1심에서 얘기했던 것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는 건데 연속되는 건데 다만 1심 판사와 항소심 판사는 달라졌기 때문에 항소심 첫날에 1심 변론을 갱신하는 변론의 그 이야기를 항소심 판사 앞에서 펼쳐야 1심에서 펼친 변론했던 것이 항소심에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직접주의니까 항소심 판사가 판결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들은 얘기를 갖고 판결을 하는 거니까 항소심 판사는 만약 1심 얘기는 자기한테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1심에서 막 펼쳤던 변론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한테. 그러니까 1심에서 펼쳤던 변론을 항소심 판사한테 반영해달라고 하려면 그것을 갖고 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갖고 와야 하는 작업을 변론을 갱신해야 된다. 느낌 알겠죠? 변론을 갱신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1심 거 얘기를 자기는 무시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1심 얘기를 그대로 끌고 오려면 갱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을. 그래야지 이게 판단의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변론주의. 여러분이 변론주의라고 했죠. 주장 책임. 주장을 해야 된다. 그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현출해야 된다. 이런 게 변론주의예요. 청구 단계에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라는 게 처분권주의로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판결해주면 안 된다라고 나타나는 그래서 그걸 잘못했을 때 처분권주의 위배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까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받을 돈이 1억 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법원이 증거조사를 했더니 증인이 1억 5천 원 빌려줬다라고 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법원이 알아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갚아라 라는 판결을 하면 처분권주의에 의배되는 거예요. 왜? 원고는 1억 원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1억 5천만 원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권주의 의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3천만 원 갚았다라고 하고 7천만 원을 인정하는 것은 줄어드는 쪽은 괜찮지만 원고의 신청 범위니까 괜찮지만 원고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해주면 안 된다라는 게 203조의 조문에 등장하는 처분권주의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 민사소송은 민법의 사적 자치, 그러니까 사법의 민상법의 사적 자치가 이제 절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런 사적 자치를 그대로 절차 원리로 당사자주의라는 절차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당사자주의가 처분권주의라는 청구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청구 단계에서 나타나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게 주장에서 나타날 때를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고가 갚았다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가 소멸시효 얘기도 하고 있지 않는데 법원이 이렇게 심리하다 보니까 이게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피고가 소멸시효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 법원이 시효 인정된다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좋긴 좋죠.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주면 피고 입장에서는 좋긴 좋은데 피고 스스로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에 따른 판단으로 피고가 이기는 원고가 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피고가 소멸시효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법원이 10년 시효 탁 채가지고 10년 지났네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하는 판단을 만약 한다면 변론주의에 의배된 판결이다. 왜? 피고는 소멸시효 얘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시효의 효과로서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절대적 소멸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시효 효과에
절대적 효과설인지 절대적 소멸설인지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민법 총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이럴 거예요. 변론주의 원칙상 민법에서 뭐 절대적 소멸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는 소송의 주장을 현출해서 소멸시효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이 나왔던 얘기 읽었을 거예요. 그게 변론주의와 관련되는 거예요. 하여튼 상대적 소멸을 하면 뭐 원형이 필요하다 뭐 그런 뭐 그 부분서 얘기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그래서 그런 변론주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을 이해하고 그래서 1심과 지금 2심 얘기를 다시 또 돌아와서 한다면 1심에서 펼친 주장을 항소심에서 끌어서 판단에 내세우려면 현출하는 그 작업에 있어서 1심의 담당 판사는 이미 1심에서 판결해주고 지금 2심 맡은 판사와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것이니까 2심 판사한테 현출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다 얘기하면 제일 퍼펙트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1심 변론의 어떤 요지와 중요점을 현출시키는 그 작업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변론의 갱신이라고 한다. 자기가 판단받고자 하는 바를 한 번쯤 갱신해서 나타내 주어야 된다가 변론의 갱신 절차가 필요해서 플러스 변론의 갱신을 밟아서 1심에서 펼친 변론을 현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플러스 2심에서 1심 판단의 결과를 보고 미진했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항소심에서 펼쳐 나가서 변론이 열리는 거고 그렇게 항소심 변론이 열려서 어느 정도 항소심 판사가 판단하기에 이르면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이제 변론을 종결하는 거죠. 항소심을 변론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것에 따라서 항소심 또 판결이 내려지겠죠. 판결이 내려지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당사자의 공방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해주는 건데 결국 판결에 나타나는 당사자의 공방의 마무리 시점은 변론이 종결된 시점까지의 공방을 가지고 변론 종결 다음에 2, 3주 뒤에 판결이 내려지는데 물론 변론을 종결했다가 판단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사자의 공방이 더 펼칠 거 있냐 없냐에서 종결을 했는데 추가로 뭔가 따져볼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이야기해 줬죠. 변론을 다시 재개했다가 또 한번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서의 기준 시점은 당사자의 법정 변론에서 펼쳐진 공방을 갖고 판단하는데 그 시기적인 마감은 언제 마감된 거예요? 변론이 종결된 때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변론 종결시가 판결의 표준시 내지 기준시, 확정 판결의 표준시 내지 기준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용어로 쓰면 기판력의 기준시 내지 표준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판력은 뭐냐? 확정된 판결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이제 규율하는 거예요. 그게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언제냐? 변론 종결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의 효력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그 말이 또 이해가 그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증거조사를 하고 여기가 변론을 종결한단 말이에요.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내리죠. 그럼 이 판결에 담긴 결론은 어디까지의 당사자의 공방을 갖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쭉 변론을 하고 증거조사를 거치면서 변론이 마무리된 시점. 이게 판결의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 대여금 사건에서 대여금 청구에서 만약 원고가 승소했다고 봐요. 원고가 승소했다는 건 뭐예요? 피고가 갚아야 된다는 거죠. 피고가 1억 원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언제 기준으로 갚아야 된다? 변론 종결 시점까지.
변론 종결 시에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번은 원고가 패소했다고 쳐봐요. 변제가 있어서 변제해서 피고가 갚아서 피고의 변제가 인정돼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은 피고가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은 언제 기준 시점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거냐면 변론 종결 시점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형사사건은 형사 판결은 그 범죄 행위를 과거에 어떤 범죄 행위를 갖고 너 나쁜 놈이다 징역 몇 년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반해서 민사사건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언제 이제 마무리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해주냐면 요 변론 종결시까지 상황을 갖고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준다. 그게 기판력의 표준시 기준시다. 그러면 원고가 패소했다. 갚았다고 해서 패소했다. 그 갚았다고 해서 패소했다는 기준시는 표준시는 기준시는 변론 종결시인데 예컨대 날짜로 얘기해보면 지금 3월 5일 날 변론을 종결해서 3월 19일 날 2주 뒤에 판결을 했다고 쳤을 때 원래 갚아야 되는 날은 1월 달 말에 갚아야 되는데 당연히 3월 5일 날 보니까 지금 갚았기 때문에 원고 패소했는데 원고는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갚았다는 시점이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소송은 그래서 1월 말 지나서 딱 냈는데 갚은 게 이쪽에서 이 시점에 갚을 수도 있고 요 시점에서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 낼 때 원고가 소송을 낼 때는 안 갚았더라도 원고가 소제기할 때는 안 갚았더라도 소송 도중에 갚았으면 변론 종결 시에는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원고가 소송 낼 때는 못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소송 도중에 물론 소송 도중에 갚았다면 실제는 원고가 소송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없던 거로 뭐 하는 작업으로서 뭐 소를 취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겠지만 시점상 처음에 냈을 때는 못 받았으니까 냈다가 그 뒤에 받았으면 뭐 이것을 갖다 굳이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 그 갚은 날짜가 2월 초순에 내고 지금 3월 5일 날 변론 종결했는데 뭐 한 2월 20일쯤 갚은 거라면 소송 냈을 때 시점은 갚을 의무가 사실은 있었던 거죠. 변제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민사 판결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개념 알겠죠. 거꾸로 이런 상황도 있어요. 변론이 종결됐는데 변론이 종결됐을 때까지 안 갚았기 때문에 피고는 갚아야 되는 건데 3월 20일 날 갚았어요. 3월 20일 날 갚았어요. 그러니까 갚으라고 한 대로 3월 20일 날 갚았어요. 그러면 이 판결문은 갚으라고 한 내용이 담겼지만 3월 5일자 기준으로 갚으라고 하는 판결이 3월 19일 날 내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판결문에는 갚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갚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판결문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원고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괜히 소송했네 하고 찢어버리면 되겠죠. 보통은. 어? 그런데 원고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너 한번 물 먹어봐라 하고서 판결문 갖고 원고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판결문까지 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거 갖고 법원에 돈 받겠다라는 것은 결론이 이제 내려져 있는데 마침 그 무렵에 갚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판결문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갚았으니까 피고가. 그런데 좀 아까 말한 기판력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법원이 한번 내려준 판결은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판결문대로라면 갚아야 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판결문이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론 종결했던 3월 5일 날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3월 19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판결문이 얘기해 주는 것은 3월 5일까지의 흐름상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판력의 판결의 효력의 표준시 기준시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런데 마침 그때 갚아버렸으면 원고가 스스로 이 판결을 뭐 찢던 아니면 그냥 자기 장롱 속에 놔두던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
놔두면 되는데 그걸 갖고 법원이 너 나한테 1억 원 주라고 한 이 판결문을 갖고 가서 악착같이 받겠다 그러면 피고가 지금 줬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가 1억 원 빌린 거 맞고 실은 열심히 싸웠지만 억울하지만 판결은 갚아야 된다고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판결문 보고 갚았어요. 근데 그럼 판결문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거 의미 없게 그냥 이제 끝난 것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는데 자 법원이 너 나한테 갚으라고 한 이 문서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돈 내놓으라고 자꾸 그걸 갖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갚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원래 갚아라 마라 할 때는 누가 적극적이고 누가 소극적이에요. 채권자인 원고가 적극적돼서 받겠다는 소송을 법원에 내는데 지금 단계는 네 말대로 갚았는데 왜 그러느냐 인데 그렇게 버티는 것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뭐가 있어요 지금은? 상대방은 법원이 공권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너는 갚아야 된다라는 문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공세를 펼쳐서 이것을 모면하려면 모면해야 돼요. 너가 모면해야 돼. 피고가, 채무자가. 어떻게 모면해야 돼요? 자꾸 돈 달라고 하는데. 심지어 돈 달라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네 물건에 1억 원 뺏어가겠다고 강제 집행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 단계까지 가 있어. 다시 소송 누가 소송을 내겠어 이번은? 피고가 소송을 내. 어떤 소송을 내? 그쪽은 1억 원 받은 것을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으려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뭐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 설정을 1억 원에 대해서 받겠다고 강제 집행 들어온 거는 1억 원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는 강제 집행을 들어왔어요. 피고가 내야 되는데 그때 소송 내는 것은 지금 이제 원고가 내는 게 아니라 그 1심 판결문에 나오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가 돼서 내야 되는데 그런 소송을 청구 이의소라고 해서 강제 집행에서 등장하는 소송이 있어요. 청구 이의소 그런 게 강제 집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가냐면 기판력, 판결의 효력 이해되겠어요? 판결의 효력은 그 강행적 공권적으로서 내려진 건데 다만 그 판결의 내용은 3월 5일자인데 그럼 3월 5일자 이후 시점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으려면 거꾸로 누가 해야 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나 갚았는데 그 판결이 나타내주는 변론정 결시 이후 시점에 갚았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것을 이번은 누가 원고가 돼서 내야 된다?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가 원고가 돼서 판결문에 등장하는 원고를 피고로 해서 청구 이의소를 내야 된다. 느낌 알겠죠? 청구 이의소. 그런 소송을 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판력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판결의 효력이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해 준 것인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싫든 좋든 피고가 싫든 좋든 또는 원고가 싫든 좋든 그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불만이 있으면 항소, 상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항소해서 항소심까지 펼쳐서 변론 종결이 돼서 내려진 결론에 거기에 당사자들이 이제 승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상고까지는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상고에는 변론이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변론 종결시라는 게 없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의 의미이지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법률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의 표준시는 아까 변론 종결시라고 했는데 코앞에 교과서 읽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표현이 나와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왜 사실심이 붙었냐?
1심일 때는 그냥 사실심이라는 말 없이 1심에서만 끝났다면 변론정결시가 그냥 사실심 변론정결시가 되고, 만약 2심까지 해서 2심으로만 끝났다면 역시 변론정결시가 항소심에서의 변론정결한 그 단계로서의 표준시인데, 대법원에 갔을 때는 대법원은 변론이 없으니까 변론정결시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시점에서의 그런 얘기가 맞다는 얘기냐면 항소심에서의 변론정결시. 그럼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자 법률적인 법률심인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은 언제까지 상황의 반영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됐을 때는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정결시까지다. 그런 개념이죠. 판결의 메커니즘을 다시 잘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분쟁이라는 거는,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청구, 어떤 청구 권리, 대여금 청구권이라는 채권, 어떤 이 펜에 대한 소유권, 물권, 여러분이 물권, 채권 이런 개념을 배워서 그게 권리죠. 권리의 종류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죠. 예컨대 소유권, 예컨대 어떤 청구권, 채권이 있죠. 그러면 소비대차의 경우는 청구권이죠. 채권이죠. 그 채권 또는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 이런 권리는 권리 의무를 확정해 주는 게 판결 절차인데, 이 판결 절차,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는 개념은, 이 권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것을 확정해서 너한테 그런 청구권을 네가 갖고 있다, 네가 그런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해주기 위해서는 그 추상적인 권리를 네 거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이게 추상적이니까 그렇게 직접은 못해요. 왜? 권리 의무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만든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을 하려면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청구라는 권리, 청구권을 확정해 주려면 그 주장 책임을 지는 자가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준 사실을, 어떤 사실을 주장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주장했을 때 상대방이 인정하면 다행인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인정하느냐, 즉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 뭐 이런 단계에서 증거조사를 하게 되겠죠. 부인의 경우는. 그래서 사실을 확정을 하면, 소비대차 사실을 확정하면 여기다가 이제 법규를 해석 적용을 해요. 즉 여러분이 민법에서 소비대차 계약을 예를 든다면 민법 598조인가를 보면 소비대차가 뭐예요? 나는 금전을 일단은 저쪽한테, 채무자한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동종, 동질, 동량을 반환한다. 이런 소비대차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변제기가 지나서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한다 해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어떤 요건과 효과를 계속 배웠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요건 하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배우는데,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변제기 이후에 뭐예요?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한다가 효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대차 사실이 있으면, 그래서 민법 598조를 생각해 봤더니 그 효과로서 반환해야 된다라는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이 반환 청구권 그 자체를, 채권을 그대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너한테 있다라고 확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너한테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실의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사자 목이지만, 법규의 해석 적용은 누구 목이다? 법원의 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해 주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실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법규의 해석 적용 등이 못마땅하다라는 다툼만 해주는 거다. 그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펼치는, 사실 주장을 펼치는 이런 과정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판결은 아까 변론정결시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실심 변론정결시가 판결의 표준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결의 몇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당사자가 분쟁이 있어서 돈을 빌렸네 안 빌렸네 갚아야 되네 아니네의 다툼의 결론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확정을 해준다. 즉 반환 청구권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반환해야 된다라는 권리를 확정해주면 그게 판결 절차에서의 이루어진 일이고 판결 절차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으니까 법원이 판단을 내려주고 법원이 내려준 판단에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확정됐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따라야 되니까 국가가 내려준 판단에 따라야 된다니까 그 무렵에 갚아버리면 그 판결받은 것은 그냥 의미 없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에 따른 이행이 안 되면 실제 돈이 재산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는 강제집행 가봤자 또 재산이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겠지만 재산이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 내려진 결론을 집행을 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는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그래요. 판결 절차는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이야기하고 확정된 그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지고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그 다음 강제집행 절차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재산이 별 재산이 없으면 일반적인 소비대차에서는 별 재산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는 사실상 강제집행에서조차도 또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심영래처럼 파산 막 선고하고 하면 재산이 지금 없는 사람한테 채권자들이 돈 받으려고 해봤자 그렇겠죠. 그러니까 파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또 뭐 펼쳐지는데 일단 우리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지금 판결 절차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파산 절차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얘기를 조금 끌고 가는데 강제집행 절차나 파산 절차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해 주지 않고 2학기에 이제 민사구제법 뭐 이런 거로 새로 뭐 대체 과목 같은 게 또 등장하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서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는 판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 지금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개념 이해되겠죠? 판결 절차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그럼 권리 의무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정해서 그 효과로서 즉 이 사실이 요건이죠. 그러니까 소비대차 사실이라는 요건에 따라서 소비대차의 효과로서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예컨대 소유권 싸움이 있다고 쳐봐요. 요거에 대해서 소유권. 원고가 이 물건에 대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래는 네 거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점유 취득 시효를 했다. 그래서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라는 소유권 관계의 싸움에서 소유권 자체는 추상적이니까 그것을 너한테 있다라고 곧바로 확정하기에는 이게 불가능한데 뭐를 주장하겠어요? 그 인정받고자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물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중에 대부분은 추정되고도 있는데 20년간 선의 평온 공연 나머지 또 추정되는 규정 등이 등장하고 해서 하여튼 서너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를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그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사실을 주장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점유취득시효의 조문을 통해서 245조인가 민법 조문을 통해서 물론 198조인가 거기 보면 추정 규정 등이 몇 개 있고 해서 그 효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툼의 매컨대 점유취득시효로 주장하는 경우라면 점유취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점유취득시효의 조문을 통해서 효과로서 소유권이 취득된다.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땅을 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고 있지 않아요.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아요.
매수인 입장에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매 계약에 따라서. 물론 매도인이 주지 않는 것은 뭐 중도금이나 잔금서 뭐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흔쾌히 안 주는 뭐 이런 상황에서의 분쟁이었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 만약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전 등기 소송을 지금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요건 사실로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과는 뭐예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치러야 되죠. 즉 매도인은 대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넘겨받고, 만약 그게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받고 하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요청하는 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해서 법규의 효과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만약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려면 매매대금 청구를 하면 이 권리, 청구권을 주장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해서 매매계약에 따른 민법 563조인가의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한다든지, 매도인의 입장에서 재산권 이전을,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겨서 소유권 이전을 하라라는, 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금 지급을 하라라는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이든 뭐를 주장하면 돼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을 해야 되죠. 즉 매매계약 체결 사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그런 체결 사실이 확정이 되면 민법 563조 등의 매매계약의 요건에 따른 효과로서 대금 지급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이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결의 메커니즘은 사실을 확정해서, 즉 사실을 소전제로 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법규가 대전제로 그것을 소전제에다가 투영해서 나오는 것이 산출물이 권리 의무 관계로 이게 산출이 되는, 그것을 그래서 판결의 메커니즘에서 재판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쭉 되는데, 이러한 얘기를 조금 더 빠져나가서, 그럼 아까 권리를 확정해서 실현하는데,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가 선행돼야 되잖아요.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강제 집행을 하죠. 왜? 강제 집행은 남의 재산을 강제로 지금 뺏어오는 이런 개념이니까 그 강제로 처리하기 위한 권한이 필요하죠. 확실한. 남의 재산에 내가 강제로 어떻게 가타부타 하기 위해서는 그 확실한 뭐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래서 집행 권한이라고 불러요. 종래 용어로는 채무명이라고 하는데 집행 권한이 필요해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럼 집행 권한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남의 물건에 가서 내가 막 맘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자 하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뒷받침해주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행 권한의 대표적인 게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실제 권리 의무의 확정을 위한 분쟁은 별 의미 없는 싸움인 경우, 뭐예요? 아까 채무자가 돈 빌려간 사실 자체를 뭐 다툴 리는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없어도 거쳐야 돼요. 그 대신. 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나 빌린 거 자체 빌리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싸움을 벌리는 것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이 돈 빌려 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형편이 어려서 못 갚을 때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결국 그렇게 힘 있는 싸움이 펼쳐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절차 비슷하게 돼요. 오히려 집행을 위한 그런
선행되는 절차에 불과해요. 그러면 결국 돈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돈을 안 갚을 때 돈 빌린 것 자체를 막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꼭 판결만 거쳐야 되느냐? 그렇다면 판결은 이 공식적인, 지금 그렸다가 지웠지만 이 변론을 여는 아주 시간과 노력과 비용 등이 투입되는 이런 절차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집행으로 팍 갔으면 좋겠는데 그 집행권은 없이는 못 가요. 강제 집행. 그럼 뭔가 집행권을 받는 게 꼭 이렇게 복잡한 판결만 거쳐야 되냐? 판결을 거친다는 것은 서로 간의 변명을 펼칠 기회가 충분히 펼쳐진 다음에 내려진 결론인데, 그 채무자가 돈 빌린 거를 다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굳이 거쳐야 되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아까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것은 확정된 판결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말을 썼고, 그렇다는 말의 전제는 뭔가 또 다른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한 이런 표현이 나갔는데, 그 밖에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즉 채무자가 소송에서로 치면 피고로 몰리는 그 채무자가 돈 빌려간 걸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경우에 곧바로 강제 집행은 그냥은 못하지만 집행을 가기 위해서, 물론 또 집행 갔을 때 사실상 재산 없으면 집행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 또 변론으로 하고, 하여튼 집행을 가기 위해서 이 판결 절차 말고 좀 간이 신속하게 확정된 판결급의 집행권한을 얻을 수 있는 절차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 꼭 판결만 거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1억 원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뭐 빌려간 거, 뭐 갚은 거 이런 등등은 다투지 않아. 내 강제집행 들어가야겠어. 이제 기다리다. 근데 강제집행 들어가려면 뭔가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데, 집행을 하기 위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차용증 같은 것밖에 없어. 차용증이 집행 권한은 안 돼. 왜? 차용증은 당사자끼리 한 거고, 이것을 바탕으로 법원이 그래 갚아야 된다라는 뭔가 확정된 판결 같은 의미의 공권적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차용증 갖고는 안 돼. 근데 꼭 판결 절차를 거쳐야 되냐? 비용도 들고. 어차피 판결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에서 싸움은 이렇게 뭐 복잡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꼭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런 거 들어봤어요? 독촉 절차라는 거 들어봤어? 독촉 절차 또는 지급명령. 독촉 절차, 지급명령. 소송법 460 몇 종가 뒷부분 가서 보면 독촉 절차라고 있어요. 느낌상 뭐예요? 독촉 절차, 지급명령을 받으면 된다. 그거는 뭐냐면 그때는 원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인이 돼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런 신청하는 절차를 독촉 절차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틀리냐? 판결 절차와. 소송에서는 소장이 피고한테 송달되고 피고가 아까 답변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된 법정에 모여서 가타부타 막 서로 공방을 펼치는데, 이 경우는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니까 신청을 지급명령만 요청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그 채무자한테 보내고, 채무자한테 너 법정에 와서 이제 싸움을 벌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채권자의 주장을 일응 맞다고 해서 돈 갚아라라고,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인 피고 얘기를 일단은 안 들어요. 그럼 채무자는 뭐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채무자가 억울하다라고 하면 2주 이내에 억울하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지금 전제는 뭐예요? 채무자가 지금 우리가 좀 아까 말한 건 다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빌려간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리라면 곧바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즉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인다면 굳이 피고 얘기를 들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채무자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이 법원이 신청한 채권자 얘기대로 지급하라라고. 이때는 그 대신 판결이 아니에요. 판결이란 말을 쓰려면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야 돼요. 134조 소송법 보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급명령이라는 명령에는 지금 판결 없이 일응 누구 얘기가 맞다고 하고
채권자 얘기대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절차를 독촉 절차라고 해요. 독촉하는 절차라는 의미에서 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채무자, 피신청인이 2주 이내에 이 일을 안 하면 그게 그대로 확정돼서 그게 확정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판결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간이하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집행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법원에 내는 수수료, 소송 비용은 10분의 1이에요. 똑같은 금액의 어떤 청구를 한다고 치면. 물론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은 지금 신청인 주장대로 해야 되니까 돈에 관한 것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판결과 혹시 다른 거는 왜 우리가 부동산 인도소송 같은 것은 돈과 관계돼서 딱 금액이 특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판결 절차에서 해야지 이 독촉 절차를 통한 지급명령으로는 안 되지만 금전적인 청구는 얼마 갚아라 이런 류의 청구는 지급하라 이런 청구는 지급명령을 이용한다라면 간이 신속하게 집행 권한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 생각과 달리 채무자가 다툰다면 오히려 직접 소송 낸 것보다 괜히 헛수가 한 번 더한 꼴도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심플하게 끝날 줄 알고 그 제도로 심플하게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나 돈 왜 갚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의를 하면 그 뒤에 소송을 가니까 처음부터 소송 낸 것보다 물론 비용 낸 거는 차감해서 추가로 내면 되니까 비용적으로야 뭐 추가분만 내는 개념 소송은 10분의 1이니까 예컨대 똑같은 사건으로 소송 가면 10분의 9는 더 내야겠지만 뭐는 좀 괜히 헌셈이 되냐면 그래도 한 달 괜히 이런 일을 벌린 거죠. 자기가 신청하고 보내주고 2주간 기다려보고 하는 한 3주 한 달 사이에 시간을 버린 셈은 되죠. 그러니까 마냥 지급명령이 100%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금전적인 청구에서는 독촉 절차를 통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이의가 없다면 강제 집행을 갈 수 있는 간이 신속한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식 소송으로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제도도 있다. 금전적인 청구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청구에 있어서 지금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게 간이 신속하다고 하는데 지급명령 자체도 어차피 그래도 법원을 통해서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럼 가장 그런 절차도 없이 집행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 보면 공증사무소 가서 돈 빌려주는 단계에서 공증으로 해서 공증인한테 집행할 수 있는 증서를 받아두면 집행증서라고 해서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이행기가 지나서 채무자가 안 갚으면 법원을 통해서 그게 아주 엄격한 절차인 판결 절차 또는 좀 간이 신속한 독촉 절차 좀 아까 말한 지급명령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공증인이 집행증서 만들어준 걸 갖고 곧바로 집행하러 갈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증을 통해서 금전적인 돈 빌려준 것 등에 대한 거는 집행증서를 만들어두면 법원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미리 서면에 차용증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차용증은 개인 대 개인의 문서인데 이 차용증을 갖고 공증을 받으면 공이라는 공자가 붙었다, 증명한다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게 판결문 같은 역할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판사는 아닌 공증인한테. 그래서 공증, 집행증서를 받아두면 집행권한을 얻기 위한 판결 절차나 지급명령을 받기 위한 그 독촉 절차 같은 거 없이 그게 곧바로 집행권한이 돼서 집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돈 빌리면 자주 당해요. 실은.
제2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출할 때 집행증서를 만들어 둬서 판결 절차 또는 뭐 독촉 절차 이런 거 없이 곧바로 나중에 변제기 지나서 자기네가 회수할 단계의 상황에 가면 강제 집행 들어가는 식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3개 정도를 말해준 거예요. 확정 판결, 독촉 절차를 통한 지급 명령, 그 다음에 집행증서, 공증받는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을 지금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이런 이야기에 지금 조금 빠져서 사이드적인 집행권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번 시간 끝나는데 그 집행권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확정 판결을 받는 거다. 확정 판결을 받는 거다. 그 과정을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조금 이제 기판력 얘기까지 또 들어갔어요. 조금씩 기판력, 변론을 거쳐서 기판력 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핵심은 필수적 변론이라는 거예요. 필수적 변론. 판결이라는 거는 판결이란 말이 붙은 건 되게 무거운 절차예요. 왜 무겁냐? 변론이 열려야 돼요. 당사자를 불러서 아까 쌍방, 구술, 직접 공개라는 그 심리, 변론의 장면이 있어야 돼요. 아까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은 변론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갚아라라고 갚버리고 가타부터 채무자의 반응을 보는 거지 채무자를 법정에까지 오게 해서 하는 절차가 없으니까 그건 변론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니까 변론을 안 쓰니까 판결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급 명령이란 말을 써요. 명령. 그 다음에 그 지급 명령은 당사자의 싸움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니까 기판력이 없어요. 그럼 좀 아까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집행력과 기판력이 그 지급 명령은 다른 거죠. 집행은 할 수 있는 집행력은 있지만 그 당사자의 법률 관계가 과연 그러냐라는 기판력은 없어요. 지급 명령. 판결이 아니니까. 반면 이제 확정 판결은 당연히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고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런 관계라는 게 확정되는 기판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판력이. 그래서 지금 필수적 변론이라는 134조의 변론을 거쳐서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 판결이 아닌 경우는 꼭 변론을 열 필요 있느냐 없느냐는 재량적인데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 변명, 반박을 벌릴 수 있는 장면인 변론이 반드시 필수적, 필요적이어야 된다라는 134조의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어야 된다. 이 변론은 공개, 쌍방, 직접, 구술 심리로 하는 무거운 절차이다. 이 변론이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이라고 하죠. 형사소송 공부하다 보면 형사소송에서도 뭐 공판 중심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핵심 이야기니까 필수적 변론이 핵심 이야기니까 정리하면 돼요. 그 시계가 맞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요.